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고 하죠. 크립토 이 시장에서 어떻게 게임의 룰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 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무려 88%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합니다. 이유가 생각보다 심플해요. 요즘에 봤더니 트레이더들이 암호화폐 안 사고 뭘 산다? 금을 선호하더라. 현재로서는 이 하락세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10만 달러가 아니고 10,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에 흔들리신다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 상승장, 이번 사이클에서는 수익을 거두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크립토 TV 교육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제가 최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정확한 지식들을 전달을 하면요. 이게 내 이제 소위 말하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소위 말하는 내 몸속에 싹 들어오면 어느 순간 감정에 지배받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아무리 전문가고 IMF 총재고 워런 버핏이고 빌 게이츠, 아, 네네 그냥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 예전 생각이 또 나서 2020년 3월 달 그때 이제 비트코인 제 기억에 한 1,000만 원 언저리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100만 원까지 떨어지면 내가 살 의향이 있다. 비트코인 그래 네가 주장한 거 내가 잘 알겠어.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이랬던 제 지인분이 생각이 나요. 근데 5년이 지났죠. 이번에는 그 블룸버그의 유명하신 분이죠. 비트코인 1,000만 원 가면 그때는 내가 좀 사볼 생각이 있는데 그런 비슷하게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철저한 본인의 생각으로 도출한 결론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다? 혹시 주변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좋다 하던데 아니 이제는 리플이 킹왕짱이고 언제는 비트인데 이번에 다시 봤더니 도지코인이고 저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올라도 걱정, 떨어지면 원망, 남 탓, 걱정이 끊이질 않을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바네크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가 아발란체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죠. 월가는 지금 이제 월가를 왜 제가 계속 얘기하냐? 월가 예전으로 말하면 유대계 금융 자본들은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기축 화폐를 발행권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에 많이 있어요. 연준도 있고 이제 연준에서 디지털 연준으로 가려는 과도기에 있지만 어찌됐건 그들의 탐욕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5개 코인 발표해서 단기 급등이 일어났었죠. 그 중에 3개 먼저 발표했던 코인 기억나십니까? 솔라나, XRP, 카르다노였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미국산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높았던 미국산 코인이죠.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현물 ETF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발란체도 물론 좀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지만 미국의 명문대 교수 코넬대 교수가 여기 파운더예요. 알고랜드 MIT 교수가 창업자입니다. 그런 코인들이 아무래도 수혜가 지금 자국 보호주의 이기주의가 지금 계속 미국 코인을 몰아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밑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코인베이스가 CFTC에 천연가스 선물 천연가스 팔려고 선물 상품 신청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CFTC 여기
선물입니다. 선물. 여기는 SEC가 아니죠. 근데 또 뭘 신청합니까? A다. 카르다노 선물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CFTC의 천연가스, 이제 금, 은, 석유, 뭐 구리, 뭐 철강, 이게 상품이잖아요. 상품이니까 사고 팔고 선물로 거래를 합니다. 카르다노 이거 왜 신청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세력들은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이더리움 상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뭐 SEC에 뭐 힘만인가 했던 그 이사 기억나십니까? 이더리움 상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뭔가 그 속임수를 쓰죠. 그 좀만 이제 말을 비틀거나 그냥 게리 겐슬로 내가 언제 이더리움 그 증권이라고 했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항상 기자들이 마이크 갖다 대면 그거 노코멘트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찌 됐건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지금 사실상 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카르다노는 증권으로 분류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얘기요.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왜 안 믿을까요? 사람들은 가격이 폭락하면 너나 사세요라고 합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겠죠. 뭐 돈을 잃고 뭐 이미 떠났을 수도 있으니까 넌 내 앞에서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 폭등하면 그때야 비로소 없던 믿음이 저 밑바닥에서 솟구쳐 올라오면서 풀매수를 갑니다. 이게 문제죠. 증명이 끝났다. 이미 누가 봐도 지금 눈에 앞에 떡하니 증명이 됐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큰 기회가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있겠습니까? 투자는 그렇게 따져보면 실패를 감수하면서 바이 더 딥을 해놓고 뭐한다? 버티기 싸움이에요. 왜 실패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럼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바이 더 딥이 어렵다? 그럼 언제 살 겁니까? 포모에 매수하실 겁니까? 그럼 안 되겠죠. 버티기가 안 된다? 이거에서 하나씩 다 디스코 팡팡에 탈락하면 결국 남는 것은 한 움큼의 소수의 투자자만 남는, 그게 이제 뭐 투자의 법칙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조지 소로스가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 매조, 뭐 사실 뭐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비트코인 준비금만으로 100% 지원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예전에 22년 테라 루나 할 때 테라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비트코인으로 뭐 담보를 해서 찍어낸다 뭐 어쩌고 했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죠. 근데 지금 이걸 누군가 또 하고 있네요. 어찌됐건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통해서 대출 안정성을 높이고 온체인상 투명한 담보금, 지금 비트코인 담보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중앙화 커스터디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뭐 화폐 발행의 준비금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뭐 아직도 비트코인 아마 근데 뭐 그 의심을 하시는 분이 솔직히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언젠가 살 겁니다. 얼마에 사느냐, 몇 개를 살 수 있느냐가 실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뭐 메조라고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듣보잡 같은 지금 핀테크다, 뭐 코인 스타트업, 예전 같으면 진짜 취급도 못 받을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결국 누가 되냐? 디지털 은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뭐 예전처럼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그것을 시중은행으로 가져가면 지급준비금 제하고 뭐 기업이나 저 가게 대출도 하고 이게 돈이 이렇게 실은 지난 뭐 수백 년간 이렇게 굴렀던 거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은행이란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요. 핸드폰만 있으면 금융 거래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우리가 은행 자주 안 가십니다. 뭐 아주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제외하면. 무슨 얘기냐면 시중 은행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자, 소음금, 환전, 이자, 아까 이자도 줘요. 이게 약간 파킹 통장이나 아니면 MMF처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 회사의 앱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자를 주거든요. 따박따박 줍니다. 뭐 5%, 4%. 국채 투자한 걸로 사실 이자 은행보다 더 줍니다. 은행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없다? 은행 필요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대출도 가능하고요. 이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B2B 비즈니스 할 때 사람들이 너 원화로 내가 줄까 달러로 줄까 하면은 저기 베트남에 있는 중국에 있는 상인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달러 받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금 B2B 거래하는데 은행 없이 지들끼리 그냥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거래의 10%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카더라 통신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사실 시중은행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점점 그 중요성, 필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각국의 통화 주권이 크게 침해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B2B, 뭐 기업이건 개인이건 이제 거래 대금을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받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루블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국의 달러로 주는 걸 원하실까요? 당연히 달러예요. 그 어디든 달러를 선호를 하죠.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으면 비용도 싸고 엄청나게 빠르고 이게 뭐 지금 중간에 거치는 뭐 있습니까? 그냥 수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 안 걸립니다. 너무나 이게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P2P 거래, 개인 간의 거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에서는 원화를 찍어서 뭐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고 이런 것들로 화폐 정책을 펼칠 텐데 사람들이 뭐 요즘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원화로 들고 있을까요? 달러로 받아놓고 그대로 달러로 해외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필리핀의 중앙은행,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뭐 저기 브라질의 중앙은행 자국 화폐 안 그래도 지금 가치가 절하되는데 더 이게 좀 정책을 써도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무서운 얘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국가 부채,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사죠. 그 걱정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요. 왜요? 너나 할 것 없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무조건 사야 된다? 미국 국채를 무조건 사야 되니까.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국채 뭐 그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금리는 실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리도 잡을 수가 있네요. 달러 패권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달러의 패권이 더 커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타국이 화폐가 가치가 절하가 되든 죽든 상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이제 뭐 세계 단일 화폐가 뭐가 될 것이냐, 뭐 어떤 사람은 XRP다, 누군 스텔라 루민이다, 뭐 각자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대안 중에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떤 기업이든지 이제는 달러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달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솔직히 가능했습니까? 이거 불가능했던 외환법 규제 때문에 이 불가능했잖아요. 이제는 그 빗장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럼피즘이라고도 하죠. 자국 이기주의, 자국 보호주의죠. 근데 이것을 타국에서 우리 같은 일반 다른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노골적인 우리나라 화폐 죽이기예요. 달러 우선주의인 거죠. 뭐 그 태국의 바트화가 뭐 가치 평가 절하가 되든 말든 나는 달러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중 은행들만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스테이블 코인 법이 미국에 이제 통과가 되면 지금 이미 준비 작업을 지난 몇 년간 해왔던 미국의 대형 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시티도 있고 많아요.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을 찍을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빅테크도 찍을 수 있고요.
핀테크 아까 뭐 이름도 모르는 메조 같은 스타트업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금액이 100억 달러, 우리 돈 한 14조 원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미국 연준의 정부의 그 어떤 관할에 들어가서 규제가 있지만 그 이하라면 실은 원칙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규제를 조건을 충족하면 이거 누구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거죠.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의 발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수백 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지금 뭐 USDC 테더가 뭐 되게 많이 찍은 것 같지만 많이 찍었죠. 훨씬 100배, 200배, 300배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시중 은행들, 심지어 각국의 중앙은행이 필요가 있다 없다? 점점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은 좀 너무 그 과격한 변화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의 핸드폰, 스테이블 코인 있으면 은행이 필요가 없으니까 은행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행망, 스위프트망 썼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망을 쓴다?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만 이 코인만 토큰망입니다. 코인망을 쓸 것이다. 아까 돈을 계속 찍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가치라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희소한 자산, 비트코인, 금, 뭐 강남에 있는 뭐 부동산,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깨닫냐, 늦게 깨닫냐, 평생 못 깨닫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AI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죠. AI 에이전트리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초우량 자산, 최애의 자산이 뭐다? 이게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번째, 그럼 알트코인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채택을 받은 알트코인 혹은 그 망은 앞으로 엄청난 통행량을 자랑하는 가치가 있는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모든 디지털 가치잖아요. 자산 토큰화 시켜서 이 망에 태워서 사고 팔고 주고받고 전환하고 환전하고 뭐 결제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한다는 얘기죠. 가치가 어떻게 된다? 알트코인 채택 받은 망만 엄청난 그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을 반대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룰 체인지. 이 룰이 바뀐 것을 모르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제 자율주행의 시대, 이게 6G까지도 실은 와야 돼요. 6G, 뭐 인공지능, 뭐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좀 시간은 기다려야 되지만 자율주행의 시대,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나는 따고 말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은행이 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완벽하게 없어진다기보다는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겁니다. 아마 은행원이 많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신입 행원으로 나 어디 뭐 농협에 뭐 신한은행에 뭐 국민은행 들어갔어요 하고 자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RWA라고 제가 뭐 부동산이든 채권, 주식 다 토큰화돼서 누군가 이 거래를 다 이제 가져갑니다. 거래량 다 가져갈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부동산 중개 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그 고시에 참여해서 뭐 몇 시간 공부해서 부동산 중개사를 하겠다. 뭐 연배가 좀 있으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뭐 2, 30대가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하면 글쎄요. 이제 뭐 1인 유튜버가 사실 뭐 저 슈카월드인가요? 뭐 그런 사람은 이미 그 뭐 신문사 방송국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종이 신문을 내가 지금 설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국 차릴 이유가 없다. 물론 이게 뭐 지금 단기간에 뭐 1, 2년 있다가 바로 내 눈앞에서 싹 다 사라진다가 아니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롱과 비난과 불신자들의 이 야유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도 꿋꿋하게 견뎌야 된다. 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알트코인들 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알트코인의 98%는 어떻게 된다? 결국 사라질 겁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쏠림 현상은 극과 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21쉐어스라고 유럽의 ETF 판매자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가격도 안 좋은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를 청산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상폐시켜 버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가격도 안 좋은데 비트 이더 선물 ETF를 없앴다고 놀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블록타워 캐피탈의 설립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의 심리와 펀더멘털 간의 괴리가 크다. 무슨 얘기입니까? 펀더멘털은 가치죠. 가치가 너무 높고요. 반대로 가격, 투자 심리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뭐다? 매수의 적기가 될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또 재밌는 얘기예요. 기존 투자자들은 투심이 매우 위축돼 있어서 팔고 떠나고 있는 반면에 전통 금융 투자자, 이 사람들은 코인을 원래 안 했던 친구들, 아니면 대기업들, 국부 펀드, 연금 펀드 예전에 코인 있었습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강하게 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손바뀜 현상이죠. 우량 자산은 그대로 있어요. 주인만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년 이상의 관점. 그러니까 1년 지나고 지금을 딱 보면 그때 살 걸. 그때 사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라고 하는 걸 모먼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회복이 다시 된다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온다 안 온다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조금은 사실 슬픈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다. 알트코인 비트가 지금 이렇게 빌빌대면 알트코인은 확신이 있던 확신도 다 날아가겠죠. 만약에 진짜 알트가 쓰레기고 얘네들은 다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비트만 하시면 됩니다. 남이 뭐라고 신경 쓰걸 말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혹은 나는 그래도 이 코인, 이 알트코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확신을 가지고 그냥 베팅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결국에 폭락과 긴 조정은 투자자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례 주주 서한에서 코인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런 기사죠. 암호화폐 분산 원장 기술 AI를 포함한 새로운 제품과 기술 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예요. 경쟁사들이 지금 우리가 아직 공급은 안 하고 있는 코인 기반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느껴지십니까? 조바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 원장 기술 및 암호화폐는 지금 초기랍니다. 초기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위험, 약점도 있을 수는 있다. 이걸 보시면요. 최근에 특히 얼마 연차가 안 되신 분들은 골드만삭스가 지금부터 코인에 관심이 많아졌구나.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도 샀다라고 밝혀졌잖아요. 팩트가 이겁니다. 팩트. 2015년 대부분 있는지도 몰랐던 회사, 지금은 너무나 유명하죠. 서클입니다. 서클에 2015년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골드만삭스입니다. 이거 영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2015년에 서클은요. 지금 같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비트코인 대리점 했던 곳이에요. OTC라고 하는 그냥 비트코인 팔던 굉장히 초라했던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에 수백억을 투자했던 회사가 누구다?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사를 보고 아 골드만삭스가 뭐 이제야 뭐 마음을 받고 얘네도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 서클에 뭐 5천억인가요? 그 이상을 투자했던 블랙락이랑 피델리티보다 실은 서클에 먼저 투자한 선배님이 누구라고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사실은 그렇고 보면 큰 수익을 진짜 거두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남들보다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봐야 됩니다. 파헤쳐서 먼저 봐야 되고 미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야겠죠. 사야 됩니다. 그 자산을 사시고요. 세 번째, 견디시면 됩니다. 먼저 보고 사고 견디면 된다. 엘살바도르가 최근에 비트코인 하나 또 사서 뭐 6,100개를 쟁였다. 남들보다 먼저 봤던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I don't care입니다. 네가 뭐라고 하건 말건 전문가가 뭐 권위자가 뭐 억만장자 네네네네네 코인이 뭐 망했다고 네네 나 지금 바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CNBC에서 미국의 월가 비트코인이 3월에 약세를 기록하지만 2분기에는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다. 먼저 받고 아는 사람들은 2분기가 만약에 안 오른다면 3분기에 가겠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언론은 대부분 실은 월가가 대주주로 있고요. 또 대형 금융기관들 뭐 스폰서들 있잖아요. 광고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언론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보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대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보도를 많이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뭐 거짓말만 뭐 사기만 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95%의 사실에 5%의 거짓 속임수를 섞습니다. 이거를 일반인들이 분별하기가 그래서 어렵다. 대개는 자극적인 보도, 뭐 이래야 조회수도 나오고 그렇죠. 실없는 소리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하고 인내심을 점점 바닥나게 하는 거겠죠. 정확한 지식을 알면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네.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SEC 리플 소송이 마무리 단계다. 4년째 마무리 단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니네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세력의 대변인이다. 제가 오늘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XRP가 이거 알고 봤더니까 상품에 가까운 유틸리티, 기능성 코인이네. 이거 증권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ICO를 통해 발행이 됐었고 XRP랑 뭐 크게 다른 게 없어. 근데 이더리움은 소송 뭐 별로 안 당했던데 나처럼 고생 안 했던데 왜? 이더리움은 이후 상품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이더리움과 XRP를 지금 SEC가 비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취급을 대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 이제 뭐 리플이 이긴다, 합의가 이제 뭐 거의 완벽하다, 이번에 뭐 승소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속죠. 근데 한 4년이 넘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큰둥을 넘어서 무감각해지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한두 번 속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몽땅 산채로 잡아먹히겠죠. 수백 년간 역사는 증권 시장에서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힌다라고 하는 것은 폭등에 사고, 폭락에 팔고, 폭등에 사고, 폭락에 또 팔고, 원망하고 나중에 오르면 또 들어오고 무한 반복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구독자 우리 분들께서 뭐라고 하든지 뭐 리플이 이번엔 진짜다 니에니에니에 하는 그 수장까지 가실 수 있는 그 날까지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힘찬 한 주 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